한겨울밤 버려진 한의원 서재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책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27번째 칸에서 나온 것은 바래진 한약 상자, 그 안에 숨겨진 자필 유언장이었죠. 나의 전 재산은 오미숙에게 위탁한다. 그녀는 나의 생명을 지켜준 유일한 가족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괴 사건의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유괴했다고 온 나라가 수배령을 내린 그 간병인은 사실 탐욕스러운 자식들로부터 환자를 구해낸 진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유언장을 읽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범인들이 들이닥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언론에 전달된 뒤였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시니어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장 먼저 시니어 정기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영상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늘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미숙입니다. 올해 59살이에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참 어색하네요. 평생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며 살았거든요. 29살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공장에서 기계에 끼어 그만. 그때 뱃속엔 둘째가 있었고 첫째는 겨우 4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미수가 이제 어쩌려고 그러니?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야? 그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빚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들 데리고 나가길 원하셨죠. 며느리가 혼자서 애들 키우겠다고? 차라리 시설에 맡기는 게 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아이들을 시설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4살 아들 손을 잡고 배 불러온 몸으로 원룸을 구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첫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는 업고 다니면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무실 청소하고 오후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갔죠. 그러던 중에 이웃집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보는 게 어때?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그래서 밤늦게 아이들 재우고 나서 책을 펼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자가 흐릿해질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기쁨이 지금도 생생해요.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해낸 기분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들어간 집은 중풍으로 쓰러진 할아버지가 계신 댁이었어요. 그 집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대소변 처리하고 밥 먹여드리고 약 챙겨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 일에는 끼어들지 마세요. 차가운 말투였지만 저는 감사했어요. 일자리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를 1년 정도 돌봤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미수가 고맙다. 내가 있어서 편했어.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가족들이 따뜻하게 대해줬고 어떤 집에서는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첫째가 직장을 잡고 결혼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고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일하는 게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일하는 게 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숙 씨, 정말 좋은 자리 하나 나왔어요. 한의원 원장님 댁인데 대우도 좋고 원장님 인품도 훌륭하시대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한도윤 원장님 댁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기와지붕 한옥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 평상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죠. 담장 너머로는 멀리 산이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이른이 조금 넘으신 것 같았는데 키가 크시고 어깨가 당당하셨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정말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미숙 씨시죠?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인사부터 다르셨어요.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대부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품평하듯 바라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원장님은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집 안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원장님이 직접 집 안을 안내해 주셨어요.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는데 정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에 대나무 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요양보호사를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서도 가족처럼 지내셨으면 해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 동안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집에서는 저를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원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의원에 나가셔서 환자들을 보시는데 돈이 없는 분들한테도 똑같이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셨어요. 어느 날 한의원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치료비가 걱정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프면 치료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형편 되실 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침을 놓아주시고 한약까지 지어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손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미숙 씨. 돈은 나중 문제고. 그런 원장님을 보면서 저도 더 정성을 다해서 모시게 되었어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정말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요. 원장님은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봉투를 주시면서 손자 용돈이라고 하셨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한약을 직접 지어주시곤 했어요. 미숙 씨가 아프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건강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을 보면 정말 친아버지 같았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원장님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마당에서 태극권을 하시고 찬 물로 세수를 하신 다음 아침 식사를 하셨죠. 식사는 항상 저와 함께 하셨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요. 미숙 씨와 함께 먹어야 밥맛이 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곤 했어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시고 계란 후라이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예쁘게 구워주셨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곤 했어요. 뉴스를 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시고 가끔 드라마도 보셨어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곤 했어요. 미숙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원장님이 제 의견을 정말로 궁금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처음으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원장님과 함께 마당 정리를 했어요. 봄에는 꽃씨를 심고, 여름에는 물을 주고, 가을에는 낙엽을 쓸고, 겨울에는 눈을 치웠죠. 그런 일상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미숙 씨,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 당신이 있어서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편안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원장님은 건강하셨고 한의원 일도 바쁘게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모시면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안정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할 리는 없었죠.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원장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얼굴이 좀 이상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발음이 조금 어눌하셨거든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이마를 짚으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원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원장님이 수저를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어요. 손이 떨리시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오후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환자분이 저를 급하게 불러서 가보니 원장님이 의자에서 옆으로 기울어져 계셨어요. 원장님, 원장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제발이요.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거동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원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다니. 저는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원장님 곁을 지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다음 날 아침 원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숙 씨,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거든요. 원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와서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말씀은 조금 어눌하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거든요. 미숙 씨, 제가 많이 불편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이 편히 지내시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큰 승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였죠.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얼굴이 원장님과 조금 닮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윤 원장 아드님이신가요? 네, 큰아들 한정수입니다.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큰아드님이 오셨어요. 원장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기쁘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 보이셨거든요. 큰아들이 원장님 방으로 들어가더니 대충 안부만 묻고는 저한테 따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간병인 분이죠?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조금씩 하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들이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뭐라고 하셨나요? 재산이나 유언 같은 얘기 말이에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원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원장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뭔가 얘기를 나누시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아버지, 정신이 있을 때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무슨 정리를 하라는 거냐? 유언장 같은 건 말이에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원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화가 나신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큰아들이 가고 나서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 제가 애들한테 너무 무심했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넘게 연락도 안 하던 놈이 갑자기 와서 유언장 얘기를 하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이틀 뒤에는 둘째가 왔어요. 약국을 한다는 한정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큰형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걱정 많이 했어요. 형한테 들었는데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원장님 상태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심각하다고 했을까요? 둘째도 저한테 따로 얘기하자고 했어요. 간병인 분, 아버지가 평소에 약 같은 거 드시나요? 네, 혈압약하고 당뇨약 조금씩 드세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약사라서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그러더니 원장님이 드시던 약을 가져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지만 약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약이 왔어요. 똑같은 약인데 회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은 약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약을 드신 후로 원장님이 자꾸 졸리워 하셨어요. 식욕도 떨어지시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죠. 원장님 괜찮으세요? 좀 피곤하네요. 약 때문인가. 셋째 날에는 막내딸이 왔어요. 한정이라는 여자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너도 왔구나. 당연히 와야죠. 아버지가 아프신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집안을 둘러보더라고요. 서재도 들어가고 장롱도 열어보고 심지어 금고가 어디 있는지까지 물어봤어요. 아버지,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어디에 보관하세요? 왜 그런 걸 묻니? 혹시 모르잖아요.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원장님이 점점 지쳐가시는 게 보였어요. 자식들이 하나둘 와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요. 그날 밤 3명이 다 모였어요. 거실에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문틈으로 들려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그럼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언장 있는지 확인했어? 서재에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장님 재산만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 뒤로 자식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원장님 상태는 더 나빠지셨어요. 약도 자꾸 바뀌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어요. 미숙 씨, 아버지 식사 너무 많이 드리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둘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였는데 원장님이 자꾸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미숙 씨, 배가 고픈데 뭔가 좀 주세요. 아드님이 소화 안 될 수도 있다고. 내 몸인데 내가 모르겠나? 좀 주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원장님이 제대로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텐데
자식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은 큰아들이 와서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간병인 씨, 우리 아버지가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너무 오래 계시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뭔가 석연치 않은 말이었어요. 제가 오래 있는 게 문제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혹시 아버지한테서 뭔가 받으신 건 없죠? 네. 아니, 그냥요. 아버지가 워낙 인정이 많으셔서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제가 원장님한테서 뭔가 받아낼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물론이죠.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자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셋째 딸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저 간병인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뭔가 노리는 거 아닐까? 설마 그럴까? 모르는 일이야.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가족처럼 모셨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요. 원장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미숙 씨, 애들이 실례를 많이 했죠?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더 안타까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자식들이 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더 낮춰서 얘기했지만 조금씩 들렸어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장을 다시 써야 해. 그런데 저 간병인이 계속 붙어 있으면 그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아버지가 이상한 생각하실까봐. 그들이 말하는 이상한 생각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혹시 원장님이 저한테 재산을 주실까봐 걱정하는 거였죠. 그날 밤 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원장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자식들이 또 와 있었나 봐요. 아버지, 여기에 지장만 찍으세요. 큰아들 목소리였어요. 이게 뭐냐? 유언장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알죠? 하지만 만약에 모를 일이니까. 그래야 편히 가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정말로 원장님을 재촉하고 있구나. 빨리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구나.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세 명이 모두 저를 노려봤어요. 큰아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건 가족 일이야. 꺼져. 원장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왜 강요하세요? 당신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막내딸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간병인 주제에 나서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간병인 주제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원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둘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날 밤 자식들이 가고 나서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 자식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원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식들한테 실망하신 거였죠. 그 뒤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자식들이 번갈아 와서 계속 유언장 얘기를 했고 제가 있으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어요. 원장님 식사도 더 줄였고 약도 자꾸 바꿨어요. 원장님은 나날이 쇠약해져 가셨죠.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두면 원장님이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장님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음모였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원장님을 지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창문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원장님 방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자식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간병인 주제에 저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야 편히 가실 수 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원장님이 화장실에 가시나 싶어서 일어났는데 3명의 그림자가 원장님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왜 또 온 걸까요? 살금살금 문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큰아들 목소리였어요. 뭐야, 왜 이 시간에? 원장님 목소리가 몽롱하셨어요. 깊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세요. 무슨 서류를? 유원장이에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또렷하실 때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아직 죽을 생각 없다. 그래도 만약에 모르는 일이니까요. 여기에 지장만 찍으세요. 그래야 편히 가실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정말로 원장님을 죽음으로 재촉하고 있구나.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와서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3명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큰아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건 가족 일이야. 꺼져. 원장님이 싫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막내딸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간병인 따위가 나서지 마.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간병인 따위라니. 저는 원장님을 정말 가족처럼 모셨는데요. 원장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는 우리 가족이야. 너희들보다 더 나를 생각해줘. 가족이요? 돈 받고 일하는 게 가족이에요? 둘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팔을 잡고 끌어냈어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밖으로 나왔지만 문 앞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안에서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냥 여기다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싫다고 했잖니.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거야? 그때 셋째 딸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간병인한테 재산 줄 생각이시죠? 뭐라고? 다 알아요. 그 여자가 뭔가 속삭였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원장님이 화를 내시며 소리치셨어요. 미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만하세요. 원장님이 아프신데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너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한테 이상한 말 했을 거 아냐. 큰아들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뭔가 깨었을 거야. 그때 원장님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원장님,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원장님을 부축했어요. 숨이 가빠지시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으셨어요. 물 좀. 저는 물을 떠다 드렸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원장님이 쓰러지셨는데도 여전히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여기다 사인만. 나가라. 당장 나가. 원장님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셨어요. 그제야 자식들이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원장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내가 잘못 키웠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저럴 수가 있어요.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식들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해봐도 이상했거든요. 자식들이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요? 원장님이 완전히 회복되실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둘째가 또 약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약 좀 바꿔봤어요. 더 좋은 거로요. 그런데 그 약을 드신 후로 원장님이 계속 졸리워하셨어요.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고 밥도 거의 안 드시고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자꾸 졸려요. 이상하네.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약에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수면제 같은 거 말이에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딸이 와서 원장님 식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소화를 잘 못 시키시니까 며칠 금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운을 차리세요? 수액으로 영양 공급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환자가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장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요. 약으로 의식을 흐리게 하고 음식을 끊어서 체력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유원장에 사인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장님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야 해요. 조용히 원장님 방에 들어갔어요. 원장님 일어나세요. 뭐야, 미숙 씨? 여기서 나가야 해요. 왜? 이대로 있으시면 위험해요. 저 사람들이 원장님을 죽이려고 해요. 원장님이 놀라셨어요. 설마, 정말이에요. 약도 이상하고 음식도 끊고 계속 유원장 쓰라고 재촉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원장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내 상태가 이상하긴 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요. 제가 모시고 갈 곳이 있어요. 사실 갈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원장님을 따뜻하게 입히고 등에 업었어요. 원장님이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았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행히 자식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뒤따라올까봐 무서웠거든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발자국이 남을까봐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숙 씨, 힘들죠?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사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멀리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원장님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원장님도 자식들이 무서우신 거였어요. 네,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눈은 점점 더 세게 내렸어요. 발가락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쯤 산속에서 낡은 절간을 발견했어요.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았는데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절간 안으로 들어가니 낡긴 했지만 따뜻했어요. 원장님을 눕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미숙 씨. 정말 고마워. 원장님이 잠이 드신 후에 저는 절간 안을 둘러봤어요. 그때 바닥에서 뭔가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원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낡은 수첩이었어요. 원장님이 평소에 들고 다니시던 건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펼쳐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료비 허위 청구 마이너스 정수 1억 2천만 원. 불법 약품 판매 마이너스 정민 8천만 원. 무허가 의료기기 마이너스 정의 5천만 원. 원장님의 세 자식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큰아들 정수는 자기 병원에서 보험 허위 청구를 해서 거액을 빼돌렸다고 했어요. 둘째 정민은 처방전 없이 약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셋째 정희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수입해서 판매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서재 책장 27번째 칸에 보관하고 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에 알려야 한다. 손이 떨렸어요. 자식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래서 그렇게 재촉했던 거구나. 아버지가 이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빨리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젯밤 한의원 원장 한도윤 씨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간병인 오미숙 씨가 치매에 걸린 노인을 유괴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유괴범이 되어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노인을 유괴했다고요. 원장님은 치매가 아니신데 말이에요. 현재 오미숙 씨를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여성을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진까지 나왔어요. 이제 저는 전국에서 쫓기는 범죄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분노였어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구나. 원장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괴범이 되었어요. 원장님이 깨어나셔서 라디오 소식을 들으셨어요. 미숙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상관없어요? 유괴범이라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수첩에 적힌 대로 서재 책장 27번째 칸에 가서 증거를 찾아내야겠다고요. 저는 유괴범이 아니에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절간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원장님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계셨지만 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전국에 수배령이 내린 유괴범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 제 소식이 나왔어요. 간병인 오미숙 여전히 도주 중. 경찰은 치매 노인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치매 노인이라니요. 원장님은 정신이 멀쩡하신데 말이에요. 미숙 씨,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보다 원장님이 중요해요. 하지만 당신이 범죄자가 되잖아요. 진실을 밝히면 돼요. 저는 수첩을 원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원장님이 그 내용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죠? 평소에 수상해서 조사해 본 거예요. 제 자식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유 원장을 쓰라고 재촉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제 입을 막으려고 했나 봐요. 원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제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서재 책장 27번째 칸에 가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요. 원장님, 제가 집에 다녀올게요. 너무 위험해요. 혹시 자식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들어갈 거예요. 꼭 필요해요. 다음 날 밤 저는 혼자서 한의원으로 향했어요. 눈이 더 많이 쌓여서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한의원에 도착하니
모든 불이 꺼져 있었어요. 다행히 자식들은 없는 것 같았어요. 뒷문 열쇠는 항상 화분 밑에 숨겨두셨거든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켜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원장님이 책을 읽으시던 그 서재요. 책장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하나 세어보니 27번째 칸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낡은 한약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 상자 안에 진실이 들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큰아들 정수의 병원 관련 서류였어요. 보험 허위 청구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고 실제로 치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명단까지 있었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두 번째는 둘째 정민의 약국 관련 자료였어요. 처방전 없이 팔면 안 되는 약들을 몰래 판매한 내역이 있었어요. 심지어 가짜 약까지 섞어서 팔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막내 정의의 사업 관련 서류였어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들을 수입해서 병원에 납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래진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유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원장님 친필로 쓰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유 원장. 나 한도윤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 원장을 작성한다. 나의 전 재산은 오미숙에게 위탁한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나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주었으며 나의 생명을 지켜준 진정한 가족이다. 나의 세 자식은 이미 각자의 사업으로 충분한 재산을 모았고 더 이상 내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오미숙은 이 재산으로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펼쳐주기 바란다. 이것이 나의 진심 어린 뜻이다. 한도윤. 글자가 흐려져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원장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써주셨다니.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여러 들렸어요. 자식들이 온 것 같았어요. 불이 켜져 있어. 큰아들 목소리였어요. 누가 들어온 건가? 저는 급하게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서재 문이 열리면서 3명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간병인 년. 막내딸이 저를 노려봤어요. 뭘 가져간 거야? 둘째가 다가오면서 물었어요. 저는 가방을 꼭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뭔가 찾아온 거잖아. 정말 아무것도. 가방 내놔. 큰아들이 제 가방을 뺏으려고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안 돼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뭐야? 3명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걸 어디서 찾은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조사했구나. 이게 밖으로 나가면 우리 다 죽어. 그들이 서류를 모으려고 하는데 저는 유 원장만은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이건 안 돼요. 유 원장을 들고 뛰었어요. 뒤에서 추격해왔지만 저는 계속 뛰었어요. 잡아. 도망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해놓았어요. 어젯밤에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에게 연락을 해뒀거든요. 모든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미리 보내놓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 기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나갑니다.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자식들이 저를 붙잡았을 때 저는 오히려 웃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었어?
모든 증거를 이미 언론에 넘겼어요. 뭐라고? 세 명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내일 아침이면 전국에 다 알려질 거예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큰아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인연이 우리를 망쳤어.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날 밤 경찰이 와서 저를 체포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구치소에서 뉴스를 봤어요. 충격. 유괴범으로 몰린 간병인, 알고 보니 의료재벌 2세들의 범죄 은폐 사건. 한의원 원장 자식들, 수십억 규모 의료비리 저질러. 간병인 오미숙 씨, 환자 보호하려다 유괴범 누명. 제 이름이 뉴스에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범죄자가 아니라 영웅으로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오미숙 씨,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셨나요? 원장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어렵지 않았어요.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원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계셨어요.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세 자식들은 모두 구속되었어요. 수십억 원의 의료비리가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리고 유 원장도 법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원장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게 증명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재산을 그대로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원장님과 상의해서 복지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도윤복지재단.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와 급식소를 운영하는 재단이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언론도 왔고 제가 돌봤던 어르신들의 가족들도 왔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재단 현관에 걸린 문구였어요. 원장님이 직접 써주신 글씨였죠. 그날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이제 저는 범죄자가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원장님을 지켜냈다는 것이었어요. 진실은 정말로 이겼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제가 돌봤던 어르신들까지요. 검사가 저를 증인으로 부르더라고요. 피고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원장님이 쓰러진 후에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약을 바꾸고 식사를 끊고 유 원장을 강요했는지요. 그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무서웠어요. 정말로 원장님을 죽이려는 것 같았거든요. 피고인석에 앉은 세 자식들이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원장님도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목소리는 또렷하셨어요. 제 자식들이 저지른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미숙 씨는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유 원장은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1년 전에 작성했습니다. 미숙 씨가 얼마나 저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지 보고 결심한 일이에요. 판사가 물었어요. 자식들에게는 왜 재산을 남기지 않으신 건가요? 자식들은 이미 각자 성공했고 저와의 연락도 끊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미숙 씨는 3년 동안 저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주었어요.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더 많은 피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큰아들 정수의 병원에서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가짜 치료를 받고 의료비를 뜯겼다는 게 밝혀졌어요. 어떤 할머니는 없는 병까지 만들어서 치료비를 받았다고 증언하셨어요. 둘째 정민의 약국에서는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속여서 팔았어요. 당뇨병 환자가 가짜 약을 먹고 병이 악화된 사례도 나왔어요. 셋째, 정의가 수입한 의료기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품들이었어요. 그 기기를 쓰다가 다친 환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한정수, 한정민, 한정희는 각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세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요. 재판이 끝나고 원장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의원은 문을 닫았지만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미숙 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복지재단을 만들어요. 원장님이 원하셨던 대로요. 그렇게 도윤복지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초대 이사장이 되었고 원장님은 명예이사장이 되셨어요. 재단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였어요. 우선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젊은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진료를 해주었어요. 무료 급식소도 만들었어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드렸어요.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요양원도 운영했어요. 저처럼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요. 재단 개소식 날이 기억나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제가 예전에 돌봤던 어르신들의 가족들도 오셨어요. 미숙 씨, 정말 대단해요. 저희 할아버지 돌봐주셨을 때부터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원장님이 리본 커팅을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표정이 밝으셨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원장님과 둘이서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미숙 씨,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이렇게 큰 책임을 지게 됐잖아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이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장님도 제게 가족이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재단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식소부터 돌아봤어요. 어르신들이 제대로 드시고 계신지 확인하고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봤어요. 이사장님, 오늘 반찬이 특히 맛있네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멸치조림 넣었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진료소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아픈 걸 참고 계시던 분들이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돈 안 받아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마음 편히 치료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원장님 생각이 났어요. 원장님도 이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셨을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저는 매일 한 분 한 분 안부를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사장님이 와주셔서 좋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냥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딸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전국에 지부를 만들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유괴범 누명을 쓴 간병인, 이제는 수천 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이사장. 진실을 지킨 여성, 사회를 바꾸다.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신기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게 말이에요.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본 아들이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 모든 일을 해내신 게요.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니요. 엄마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엄마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돼요. 손자도 함께 왔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손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착한 일 할 거예요. 그래, 우리 손자가 참 착하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부터 원장님을 만나고 그 끔찍한 일들을 겪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유괴범이 아니라 진실을 지킨 사람이라고 불러요. 수많은 어르신들의 딸이라고도 하고요. 재단 현관에 걸린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원장님이 써주신 그 글씨를 보면서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요. 어제도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이 요양원에 오셨어요. 가족들이 버리고 간 할아버지였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으시더니 며칠 지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 여기 와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할아버지는 소중한 분이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오늘도 눈이 내려요. 겨울이 되면 항상 그날 밤이 생각나요. 원장님을 업고 눈길을 걸었던 그 밤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눈이 유난히 하얗고 아름다워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원장님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미숙 씨, 뭘 보고 계세요? 눈이 참 예쁘네요. 그러게요. 오늘 눈은 특별히 따뜻해 보여요. 우리는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정말로 이겼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요. 이제 저는 오미숙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과 함께 이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눈은 계속 내렸어요. 그 눈 속에서 저는 새로운 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